네, 여러분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번째 패널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OI를 넘어서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이라는 패널 세션이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전체 워싱턴이 다 셧다운 상태였고요. 그날 미국 정부도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마이클 커비님이 오셨고 또 이 모든 분들이 사실 호텔에 이 길 건너편 호텔에 계셨고요. 그리고 CSIS가 그날 또 CSI도 사실은 문을 닫았었습니다. 네, 햄리 박사님과 얘기를 했던 거지 지금 이 컨퍼런스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 그냥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오늘만 잠깐 열면 안 되겠냐.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나면 그냥 문을 닫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워싱턴 잘 아시죠? 사실 누구든지 여기에는 보통 이제 어디라도 컨퍼런스 가고 싶어 하는 게 워싱턴 DC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날 유일한 컨퍼런스였고요. 저 그날 카메라가 13대나 와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그 북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로버트 킹님이요. 오늘 오진 않으셨는데요.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하셨습니다. 대북 인권 특사였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북한에서 뉴욕에 우리 컨퍼런스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관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CSIS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1년에 북한 핵에 대한 100개 정도의 컨퍼런스를 1년에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에 대한 컨퍼런스 한다고 하자 바로 항의 사항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로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이슈가 이 인권이란 사안이 북한 지도부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1970년대 노래를 빌리자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패널은 이제 책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연사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의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특히 이 인권 증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여기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북한은 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그러하듯이 북한 정권에서는 이 팬데믹을 이용해서 락다운을 해서 더 그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히나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더욱더 이루어졌고요. 사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이런 인권 상황을 높여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장마당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더욱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락다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북한 정부에서 이러한 인권 유린 상황들을 초래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 그리고 락다운이 시행되었던 방안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런 역할이요. 이러한 초국경적인 억압에 대한 부분
대한 것입니다. 북한 관련해서 그냥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그 결의안의 리뉴얼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널들이 사실 굉장히 중국에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정부들이 사실 중국이 러시아의 거부권을 지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기권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립이 사실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비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현재 이런 체계적으로 이러한 패널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유엔 안보리를 붕괴시키기 위해 이런 제재를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11개의 결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이제 강제 노동 수출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특히 북한의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럽인들을 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냥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과 아동들까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이익을 위한 무기 수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셨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패널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제 왼편에는 이신화님이 와 계십니다. 이신화님은 정치학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신화님 옆에는 몰스탠님입니다. 미 국무부 국제 형사사법대사님이시고요. 첫 번째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여기 이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담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KDO 박사님, KDO 박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분이고요. 현재 자유조선인 협회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FKI라고 부르는데요. IDA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선임 전문가를 하셨고요.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하셨고 또 랜드 연구소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헤이 수다님은 일본과 워싱턴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이시고요. 유고슬라비아 국제현상재판소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2005년부터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 프로젝트로 북한에 갔던 사람들과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납북자 가족들이 2018년 검찰청에 사건 전달했을 때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신화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 저의 그 대사직 2년차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사실 7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로서 아마도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이었고 오늘이 첫 번째로 이제 전 대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제사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의 책임감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내에서는 그런 강제 노동 그리고 이러한 공개 처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밖에서는 탈북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인신매매 대상이 된다던가나 아니면 강제 송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거의 현대 노예에 가까운 삶을 하고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POW 분들 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이 세 가지이고요. 이 배지는 그 세 가지를 잊지 말자는 그런 배지라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꽃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통일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에서는 이러한 배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배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개별적으로 또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 이번 세션의 주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것인데요. 2014년에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이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 세션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김정은을 더욱더 타겟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빅터 차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CEO의 보고서를 그냥 거부했고 심지어 미국 본토를 침략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유의미한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유엔 프로토콜 관련해서도 특히 이런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한 것 관련해서도 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여기 대해서 집중을 더 하게 되면서 인권 문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점점 더 군사적으로 더 공격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더 훨씬 더 핵무장이 되고 있고요. 훨씬 더 그 주민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제 원래의 그러한 다자 안보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그리고 이런 핵 무기를 포함한 안보 문제는 분명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이것을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오늘 조 대사님까지 같이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일레인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휴먼 라이츠 워스에서 오셨는데요.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일반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정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을 전용할 뿐만 아니라 그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또 방사능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최악의 그
희생자들은 사실 그 바람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벨라루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도 남한의 서해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의 동쪽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이 리스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런 풍계리에서의 이러한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학자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강제 노동자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다 이런 방사능 위험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의 이런 핵 무기 개발 관여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굉장한 억압 하래에 있고 이러한 과학자들이 이러한 적대 국가에 만약에 이것을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것이 글로벌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대해서 저희 통일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명확한 상관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정책 위반자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북한으로의 유입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2020년대부터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반동사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정보 유입과 배포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실 이러한 외부적인 정보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미 북한 내에서는 이미 굉장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보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100명이 넘는 그런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년간에 걸쳐서요. 그 모든 분들이 K-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그런 방송 시청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래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고렸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다자적인 그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제나바 군축회랑 같은 다자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규범과 그리고 유사 입장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미국이 함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것을 그래서 북한에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외교 정책에 반영해야 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 문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활동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무역을 계속하고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를 지원하며 탈북자 강제 송환을 강행하는 등 북한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를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됩니다. 북한의 억류 시설은 송환된 여성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중국산 미용 제품을 생산하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중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는 유엔 대화에서 북한을 옹호하며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5월에 전문가 패널도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해서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디오를 사용해서 정치를 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입니다. 1950년도 11월 달에 평화를 위한 단결이 채택됐었는데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강대국 간 갈등과 거부권 정치로 마비되면서 평화를 위한 단결 같은 방안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이사국 간 만장일치 부족으로 안보리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가 긴급
특별회를 소집하고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유엔 기구를 특히 인권과 난민 문제를 다룬 기구들이 주간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부수와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다른 주요 장애물은 유사 입장과들 당학과 공조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미일의 지속적이고 단합된 노력으로 주변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치인과 대중에게 있어 북한 인권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엔의 전문가 이런 모니터링이 북한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빅터 차 그리고 줄리 터너 대사님께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고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은 미국 정부인과 대중에게 있어서 그 외 다른 글로벌 어젠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11월에 미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여러 세계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김정은을 독재자가 아닌 대화 상대로 취급할 경우에는 그리고 규범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군비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그리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그렇게 되면 다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서 전문가 워싱턴 싱크탱크 역할은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제어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적 책임을 넘어서 보상, 진실, 규명, 제도 개혁까지 책임 소재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확산과 인권 제재를 통합하여 북한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G2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 수입 중단, 탈북자 강제 송환 방지, 국제기구 접근 허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인권 의제를 통해서 핵 협상과 인권 문제를 불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인권을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아서 북한의 경제 제재보다 더 큰 압박을 강해야 합니다. 동맹국들은 점진적인 변화나 동일로 이어지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다루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책임 규명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단합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그렇고 거의 인간 위험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함께 협력하여 국제적인 공조를 해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인권과 안보 문제를 통합하고 인권 침해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흔들림없는 정부 추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인권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대사직을 내려놨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적으로 하는 머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심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주변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은 독재 정권의 피해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북한과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느냐? 이 화난 사람들, 다시는 노예가 되고 싶어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발표였는데요. 그리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좀 긴장했습니다. 노래 부를 때요. 근데 무대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 정말 대단하신데요. 다음은 모리스탄, 그다음 또 줄리 터너 타사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스, 감사합니다. NED 그리고 CSI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휴먼 아시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에 이런 중요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 규명이라는 거요. 학계 여러 가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잔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그리고 또 정의의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대중에 대한 이러한 가혹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규명은 첫 번째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책임 규명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 상황을 다룰 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김정은 정권은 책임 규명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비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뭘 가장 아파할 것인가? 무엇이 북한 정권 관련해서 가장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해서 책임 규명이 가장 상단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무력을 사용하는 정권이고 그래서 무력 조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규명이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법 사무실에서 국무부 제가 소속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했던 일을 보게 되면은요. 북한과 비슷한 것들과 은유를 봤을 때 어떤 것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요. 책임 규명이요. 뭐 구체적인 수단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 책임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동시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책임 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무부에서 대사로서 근무를 할 때요. 그때 당시에 임기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요. ICC에서 감비아가 미얀마에 대해서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죠. 그때 당시에는 국가의 수장이었었는데 미얀마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버마의 입장을 대변했었는데 그런데 ICJ에서 버마에 대해서 ICJ 혐의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일화가 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던 첫 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부에서 이것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었고, 그리고 버마와 관련해서는 이 조사 방법,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찰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런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버마 군부에 대한 버마 군부에 대해서 했던 범죄 혐의, 이런 것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물론 시간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기 때 좀 더 해결했다게 되면 군부 쿠데타가 버마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쿠데타를 하기 전에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게 할 수 않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후에 이런 것을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수사 메커니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들인데요. 시리아에 대해서도 있고 이라크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으로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관련한 그런 증거들은 약간 좀 다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또한 제가 재직했던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첫 번째로 시리아에 대해서 독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양한 국가들, 예를 스페인, 스웨덴, 독일, 다양한 국가들이 시리아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보편적인 관할권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편적 관할권 하에서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정의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의 문제는 그냥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 이 순간에서도 어떠한 예를 들면 독일 내에서 북한 내에서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증거 수집 노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을 기소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내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진행을 하지 않으려는 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법무부 내에서 왜 그것이 진행이 불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하지만 제가 존중의 뜻을 담아서 말씀을 하자면 그래도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절차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되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증거들을 수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 생각엔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저의 생각엔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사실 탈북인에게 민들에게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치 이제 탈북민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탈북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대로 이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탈북민들의 이름들을 저희가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러한 라이브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음성을 변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중요한 증인들과 이분들의 증언을 보호하면서도 그래서 신변을 보호하면서도 그 증언 자체가 제출이 되고 그리고 사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특히 이제 국내에서의 기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한국인들, 북한이든 한국인들, 남한이든 간에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법원은 실제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한국에서의 사법 절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뭐 김정은은 한국이든 독일이든 아무런 다른 국가에서 한다고든 무슨 상관인가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 사람들을 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건가요? 얘기를 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책임 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러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약간 그 운신의 폭에 있어서 약간 분명히 제한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협상의 잣대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우리가 찔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 강력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한반도에서의 통일의 선결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에서는 아예 통일부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통일 자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내 외에서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책임 규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뭐 잠재적으로 아직 일어나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보여줄 수 있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 가장 최대 규모의 그룹 바로 그 중간층이죠. 가장
책임이 있지도 가장 덜 책임이 있지도 않은 이 중간 계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모든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런 잔혹 범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반인도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잔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계속해서 언제든지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흐르든지와 관계없이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범죄라는 것이 있죠. 실제로 이제 한국 전이란에서의 전쟁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도 진행이 되었던 전쟁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전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휴전이 있긴 있었죠. 그리고 이 휴전은 사실 거기에 딱 그 이후에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전쟁 범죄라는 것이 그 휴전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 정권은 가장 최악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전체 정권입니다. 제가 하던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자로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것인데요. 북한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경우로 생각합니다.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많이 처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대량 학살이 되겠습니다. 대량 학살과 관련해서 어떤 카테고리에 이것이 들어가게 될까요? 한 두 가지 분야를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은 완전 100% 한국인이 아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계 혼혈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난 중국계 혼혈아들은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죽이고 나서 바로 상자에 넣고요.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되면 100% 한국인이 순혈 한국인이 아닐 경우 우리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식량들이 없기 때문에 혼혈아들까지 줄 식량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량 학살 협약에 관한 그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평양은 동양의 제루살렘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장로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장악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매년 또 미 국무부에서도 매년 같이 그리고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박해하는 곳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제루살렘이 이제는 가장 그 전제적인 정권이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되었습니다. 종교 단체를 학살하는 것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대량 학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약간 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탈북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강제 수용소라든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누구보다도 나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혹행위 모든 것 그리고 북한에 정의된 모든 가혹행위 그 미국 정부에서도 이래 대량 가혹행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 그리고 버마의 군부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김정은 정권의 대규모 가혹행위
대한 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NGO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이 공식적으로 암살 명단을 발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상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불공정한 이런 부정한 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탈북자들을 암살 명단의 상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며 높여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그리고 정의를 가장 정의가 없는 정권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KTO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수다 변호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SIS, NED, 휴먼 아시아 그리고 한국통일부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북한에 날북된 일본인들의 가족을 검찰청에서 대변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낙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대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또 국제사법 재판소에서도 이것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납치에 대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일본인들, 제1동포들이 많이 납치되었고요. 북한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납북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시기 전후에도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17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지만은요. 그렇지만 커리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COI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납치라는 것은 강제 실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CC 로마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반인위적인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납북자들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없고 북한과 일본을 오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2002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일부 납치를 인정을 하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납북자들의 운명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40년, 5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낙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북한 정부는 사실 북한 정부 사실상의 대사관은 조총련입니다. 조총련을 통해서 제1정포들에게 북한에서 생활이 천국과 같다라고 1950년도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낙원이 전혀 아니죠. 제1정포는 당시에 그때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요.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조총련이 이렇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했을 때 굉장히 이제 제1동포한테는 매력적으로 들렸었습니다. 그때 약 9만 3천여 명의
제1동포들이 북한의 거짓 약속을 믿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유인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59년부터 84년까지였었습니다.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이제 믿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것은 사실 속임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으로 끌려간 다음에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했고요. CIA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를 강제 실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때의 납북자 가족들이 이제 저한테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속아서 간 이러한 제1동포들의 가족이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제가 헤이그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ICC 검찰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납치 그리고 또 지상 낙원은 반인도적인 범죄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이러한 두 가지 사건들이 로마 변명이 생기기 전에 ICC가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제 연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주 20 ICC의 공식 문서인 각주 24를 보게 되면은요. 강제 실종 범죄는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에 해당이 됩니다. 강제 실종 범죄가 ICC가 설립된 이후에 발생했어야만 이 법령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납북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책임 규명은 어떻게 되는가? 저희 동료 변호사들이요. 저는 사실 ICC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다른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쿄 고등법원에서 제가 또 이 사건을 다룰 때 있었습니다만 김정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 프로젝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허위학색인 유인행위와 이동의 자유 및 기타 인권 박탈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 이는 이런 범죄라는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상 낙원 프로젝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허위학색에 대한 유인 행위와 이동의 자유 및 기타 인권 박탈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자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리할 수 없고 이것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가 주장한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지방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분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고 허위학색이라는 유인 행위와 이동의 자유 및 기타 인권 박탈이라는 두 가지 행위는 분리가 되어 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의 장소가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동의 자유 기타 인권 박탈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북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관할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에 불복을 하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23년 10월에 도쿄 고등법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쿄 고등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유인하는 행위와 유인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법원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상 낙원 프로젝트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지상 낙원 프로젝트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제1동포를 납북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쿄 고등법원이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을 하고 이 프로젝트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이 불법 행위의 일부가 일본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박탈을 포함한 전체 행위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쿄 고등법원에서는 이 지상낙원 프로젝트가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거짓 약속으로 유인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으로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방 법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다시 여기서 재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진전 상황에 있어서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지상낙원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거짓 약속을 통해서 속임수를 해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사람들을 데려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 그런 자유의지 없이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치, 최소한 강제 실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거짓 약속으로 유인을 한 것들, 이런 지상낙원 프로젝트는 반인도적인 범죄로서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강제 실종에 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규정 7조 1항에 생각할 때 그 K항에 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책임 규명에 대한 문제이죠. 민간 부분에 대한 민사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책임 규명은 어떤가요? 사실 여전히 거기에 대한 각주 24번이 사실 거기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제 실종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그 안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 여기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COI 보고서에서 사실
임시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시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ICTI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거기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기능을 여러 가지 분쟁 사항으로 인해서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1950년대에 평화를 위한 연대라는 단결이란 결의안이 채택됐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전 이후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1950년에 이 결의안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러한 국제재판소 임시재판소를 설립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한국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 그 북한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의안을 통해서 저희가 캄보디아와 같은 스타일로 그런 하이브리드 재판소 같은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KT님. 저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2페이지짜리 연설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냥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고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방금 해주신 그러한 발표를 보고 정말 멋진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스에서 제 별명이 미스 정직인데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성과와 실패가 있었냐는 것인데요. 저의 답변은 개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저는 정말로 실패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정책 분석가로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랜드에서 시작해서 저의 평생을 이러한 일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기반가들, 정책 실행가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북한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1987년에 랜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곧 북한의 위성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북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방부 장관 다 만났습니다. 합참의장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실 분들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 캠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뉴스, 미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뉴스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으로부터 또 정보를 가져나고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시간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때 북핵이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한 개의 크루드반만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동일한 그런 보통 광고에 쓰는 그런 돈으로 우리가 썼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실패했고요. 미국에도 실패했고요. 일본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 세 국가의 모든 국가 수장들을 다 만났는데요. 이 얘기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고백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접근할 수 있을까요? 모든 혁신적인 접근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항상 뭐 동의하긴 했었습니다. 북한이 최악이다. 최악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21세기입니다. 지금 북한 내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우리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슈퍼 정치, 이러한 국내 정치가 항상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죠. 북한 인권 당연히 이것은 약간 작은 체스 게임에서 포니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의합니다. 다 얘기를 하죠. 다들 얘기하면서 하지만 얘기를 하고 뭐 와인 한잔하면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도 다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 국가들 한미일 모두 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사상적인 또 차이가 있어서 또 분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정치가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광복절에 사실 지난 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저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2번 죽었을 나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건강 유지하고 있고 100세까지 살 수 있죠.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에너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게 뭔가 정보 캠페인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손 꼽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 규명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그동안의 경력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운동가게가 되기로 그래서 자유조소인 협회라는 이 협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제 직업적 전환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있는 협회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사실 이런 북한의 이러한 위협들, 이러한 뭐 심리적인 전쟁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FKA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FKA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기념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망하시게 된 분들을 위한 기념 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여기 워싱턴에 오셨을 때 첫 번째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백악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백악관 안에 들어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곳이었나요? 홀로코스트 무지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체 콜렉션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홀로코스트 뮤지엄 앞에 있어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들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것이 지금 21세기에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 돌아가신 아빠의 손을 만질 수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항상 뭐 당파가 날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하자 저 사람들 이렇게 하자 다르지만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탈북민들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념공원을 원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탈북민들의 이러한 결정이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저한테 의장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사장이라면은 수십억 달러가 자산가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으시고 존중도 받으시고 정직하시니까 저희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심한 끝에 수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공원을 만드십시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기념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사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런 디지털 메모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누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져볼 수도 있고 어디에 묻히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0개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 정부에서 이것이 중요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기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성을 더욱더 규명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오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리 그리고 다른 발제자들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일정보다 15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도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된 건가요? 5분 정도 시간이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5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요. 그 납북된 그러한 제1동포들의 가족 그리고 김정은 정권 도쿄의 고등법원이 북한에서 벌어진 행위를 관할권이 있다라고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요. 그 지상낙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거짓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 그리고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불법 행위이고 그리고 그 행위의 일부가 일본에서 저질러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해안 지역이라든지 일본 어느 지역에 있는 유인 행동이 일본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가 북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근거로 해서 도쿄 고등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이쪽에서 코멘트 있습니다. 저는 2분간의 그 발언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세션이 참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저희 가족들이 희생됐고 아직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션을 보면서 남다른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제가 10월달 망명하기 전까지는 북한 노동당 39에서 사회주의 애국자였고 영웅이었고 고위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그가 산악하게 자기 고모부를 비롯한 수백 명, 한 500여 명을 고사기한적으로 무자비하게 쏘아지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또 우리의 친구들이 처형당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또 수많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또 우리 아파트에서는 1살짜리 아이가 그 연좌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도 격분했고 분노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침 저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아주 높은 고위직 장관직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 김정은 밑에서는 제가 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가족이 중국에 있었고 자녀들이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 정권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국정원 일꾼들과 만나서 첫 얘기가 나는 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지금 제가 이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만 이 세션에서 논의되지 않은 세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 무자비한 처형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내가 들은 소식에 하면 중학생 30여 명이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의 친구들이 고사기관총으로 처형당하고 또 그들이 화염방사기로 그 시신이 처리되는 걸 보면서 이런 체제는 그 세계에도 어느 세계에도 없는 그런 잔악한 체계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북한에서 이 기군, 이 기아 상태가 30여 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의 시기에 북한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아이들이 밥을 빌어먹는 광경을 보았고 그들이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한 국가가 공업국가였던 북한이 지금 30여 년 동안 기아의 호독에 만드는 것은 북한 독재자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독재자가 이제 지금 책임규명 세션에서 얘기하듯이 그 독재자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너는 지도자의 자격도 없다. 너는 어떻게 자기 국민들에게 먹일 수 있는 쌀값을 미사일에서 퍼붓고 자기 호화로운 생활에 그것을 쓰이고 있는가? 나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구자에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그 돈을 풀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인도적 지원하자고 하는데 만약 김정은이 매 수십억 달러를 미사일 개발에 쓰고 핵 개발에 쓰고 자기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할 때 쓰는데 그 돈을 1분만 돌려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미국 국무부라든지 미국 정부의 트렌드도 마찬가지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에는 충분히 북한 주민들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이 있다. 돈이 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않고 자, 핵미사일 개발에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기에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반인도적 범죄라고 하고 이것을 국제형사재판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걸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북한의 이 연좌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 특히 탈북자들의 가족들은 연좌제로 낮은 레벨에 있고 수용소에 끌려갔거나 추방됐거나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 계시는 실향민들의 가족들도 아주 낮은 계급입니다. 그들은 간부로 등용될 수도 없고 노동당에 입당할 수도 없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끌려가서 처형당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런 연좌제가 반드시 국법돼야 된다. 그래 북한 인권법에 이 연좌제법을 내와서 연좌제 폐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연좌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정권의 잘못된 상황을 보고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북한 정권의 김정은 정권이 잘못한다, 김정은 지도자가 잘못한다 말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희생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일가가 수백 명이나 처형됩니다. 시간이 가는데 내가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황장엽 선생의 그 육촌이 우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황장엽 선생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위부가 달려들어서 그 집을 재산을 몽땅 다 차에 싣고 추방시켰습니다. 그분은 가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황장엽 보지도 못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연좌제의 실태입니다. 이 연좌제를 폐지하자는 이 목소리를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나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연좌제 폐지에 대해서 강력히 목소리를 높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김정은도 연좌제 대상입니다. 그의 고모부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면 김정은도 정치범 처형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모가 미국에 망명해 있다면 그도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이 패널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패널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T 오공단 씨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죠. 이 진전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된다면 실제로 진전이 일어날 때는 아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스러운 것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봄도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패널들에게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